페이지입니다. 네,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우리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생겨난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위적 특성. 네. 그래서 그 토지의 인문적 특성의 둘째 줄에 보시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1번에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이 용도의 다양성은 중요해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서는 이 용도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는 하나가 아니고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다는 얘기죠. 토지의 용도는 다양합니까? 네, 우리 택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농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임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농지라도 전, 답, 과수원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죠. 네,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럼 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파생 특성이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 기억해 보겠습니다. 줄치겠습니다. 체유효 이용 판단에 대한 근거 보이세요? 줄치세요.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부정성에도 있었죠. 맞습니까? 그때는 토지가 부족하니까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그럼 왜 체유 이용과 관계가 있을까? 자,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거든. 토지의 용도가 딱 한 개밖에 없으면 최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없어. 그 방법밖에 없는데. 맞아요? 근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단 말이야. 그럼 그 많은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이용해라 이런 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체유 이용과 관계 있어. 요 말 기억하시고 자 넘깁니다. 자, 앞 시간에서 토지는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나요? 토지는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용도 전환 같은 경우를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럼 토지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죠. 왜?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해. 그 둘째 줄에 보세요.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말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질문.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거를 부정성이라 그랬습니다. 토지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둘의 짝을 잘 지어놔야 된다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부정성.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뒤가 또 나올 거예요. 중요하니까 지금 알아두세요. 자, 우리 후보지 이행지 공부했죠? 자, 후보지 이행지가 뭐였냐면 지금 토지의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라 그랬단 말이야. 어찌됐든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것은 결국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이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어요. 그러면은 전환, 이행 이런 말들도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을까요? 이 전환이 용도 전환 아닙니까? 이행이라는 게 이행지 할 때 그 이행이란 말이야. 그럼 용도 전환이라든지 이행 같은 경우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네요. 맞아요? 네, 이런 말들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다. 자, 미엄 한번 보겠습니다. 미엄. 자, 미엄에 보면 둘째 줄에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가역성의 근거 보이세요? 줄칩니다. 이 비가역성이 뭐냐면 이 비가역성은 한 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비가역성은 그럼 더 줄여 얘기하면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렵다.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을까? 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택지, 농지, 임지 용도가 다양해. 자, 이게 주거용으로 용도를 정해놓자. 내가 집을 다 지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아닌가 봐. 상업용이 좋았는데. 그러면 상업용으로 되돌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비가역성이거든요. 그러면 토지의 용도가 하나밖에 없으면 비가역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겠죠. 어차피 그 용도밖에 없는데. 근데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비가역성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입니다. 자, 병합 분할 가능성은 병합이라는 게 뭐예요? 합치는 거죠. 분할은요? 토지는 우리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까? 합필, 분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용도를 전환할 때 토지를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거든. 전을 답으로 바꾼다든지 농지를 택지로 바꾼다든지 할 때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병합 분할 가능성 하나 정도만 기억할게요. 줄 치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기능, 요거 하나 줄을 칩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줘요. 됐어요? 네. 자, 그 밑에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규모의 경제는 제가 11월달, 12월달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자, 이 규모의 경제 뜻이 뭐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이익이 커지더라는 거.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걸 규모의 경제라 그래. 규모가 커지니까 경제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를 얻으려면 합쳐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 병합과 관계 있죠. 합쳐야 돼. 흩어져야 돼,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걸 집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규모의 경제는 병합, 집적과 관계 있어요. 자, 규모의 경제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규모의 불경제야.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의 경제와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럼 뜻이 뭘까요? 규모가 크지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규모가 큰 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 그러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면 규모의 불경제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여야 돼,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요. 분할,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불경제와 관계되는 말은 분할, 분산, 규모의 경제와 관계되는 것은 병합, 집적이에요.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줄 한번 쳐볼까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뭐가 유리하고? 합병이나 병합이 유리하고,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면 뭐가 유리하다? 분할이 유리하다. 글자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거 그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여기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신정동 100번지에 위치한 토지예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신정동 100번지라는 이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안 변하죠. 이걸 부동성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토지 옆에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들어왔어요. 대형 마트가.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근데 이제는 이게 마트 옆 땅이 되어버렸어. 마트 옆 땅. 그럼 이때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때 이 마트가 들어오는 거는
사회적 원인이냐 경제적 원인이냐, 아이고 이거 하나 빠졌네. 행정적 원인이냐 이 말입니다. 사회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 토지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뭐가 바뀌었다고? 사회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토지의 사회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줄여서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때의 위치는 절대적 위치입니까? 상대적 위치입니까? 그래, 상대적 위치니까 변한다는 말이 나오지. 맞아요? 자, 여기가 예전에는 이 토지는 무슨 군, 울산군이라 그래 볼게요. 울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였어요. 근데 이제 울산군이 울산광역시로 성격이 되어버렸어. 그럼 이제 이 토지는 절대적 위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만 이제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토지가 되었죠. 맞아요? 그럼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죠. 어떤 제도에 의해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토지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렸대.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럼 절대적 위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만 제도에 의해서 행정적 위치는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근데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 그럼 이때 토지의 상대적 위치를 변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사회적 원인, 행정적 원인, 경제적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토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원인에 의해서 바뀌는 걸 뭐라 부른다? 그래 그 뜻이에요.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조금 더 알려면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시험에 잘 안 내는데. 그러면 사회적 원인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물어볼 수 있죠. 경제적 원인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행정적 원인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를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그 정도 안 내는데. 자, 우리 밑에 56페이지 박스가 보이세요? 거기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인구 변화 보이세요? 인구 변화 줄 치고요. 그 둘째 줄에 건축 양식 있습니까? 줄 치고요. 부동산 거래 및 사용 수익에 관행돼 있죠? 요 정도 줄 치세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인구가 변해가지고 토지의 위치가 바뀌었다.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죠 이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경제적 위치의 원인과 관계되는 것들은 줄칠게요. 교통체계 줄치세요. 그럼 별표. 교통체계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만약에 이 토지 옆에 전철역이 들어왔어요. 전철역. 그럼 이거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 말이야. 버스 노선이 새로 생겼어.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외에는 다 돈 냄새가 납니다. 돈 냄새 생각하시면 되고.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있죠? 자,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그 밑에는 이렇게 적어두세요. 법,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변했을 때 생기는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옆에 정책, 제도, 계획의 변화 보이세요? 괄호에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그린벨트 이런 말 보입니까? 세금 제도, 세제.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세금 제도. 그럼 질문, 세금 부담 그러잖아. 세금 부담은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야. 거기에 봐보세요. 니은에 세 부담의 상태 변화 보이세요? 세 부담 나오면 경제적 위치지만 세금 제도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오는데 최근에 간평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다음에 시험 임박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제가 토지의 특성 다 했어요. 그럼 우리 뭘 공부해야 되느냐?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을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그때 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자, 이제 다 했어요. 건물의 특성 시험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 자, 넘기세요. 기출 기본 예제가 나와 있는데 한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26회 때 나왔네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봅시다. 기억.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의 근거가 된다. 뭘까요? 부정성이죠. 니은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이죠.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부동성이에요. 자, 일단 다 풀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일물일가가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개별성.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며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영속성이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시험에 이제 문제 딱 나왔어. 자, 기억 보는 거예요. 집약적 이용은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거든. 아까 제가 부정성, 영속성이 아니죠. 지금 우리 영속성과 관계되는 걸 찾아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기억은 답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도 부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집약과 부족 이런 말들이 부정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자, 니은에 소모라는 말 나오죠. 소모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속성이거든요. 그리고 감가 수정 이론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줄쳐놔야 돼. 적용된다 그러면 안 돼.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 맞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시험장이야. 지금 내 시험장에 앉아있어. 자, 기억해 보니까 집약적 이용 나왔어요. 그럼 영속성이다, 영속성이 아니다. 읽을 필요가 없지. X니까. 더 이상 읽을 의미가 없어. 자, 니은 봤어요. 소모 나왔잖아요. 소모 나오면 여러분들 영속성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 일단 우린 영속성 찾고 있죠. 그럼 니은 일단 영속성이라는 거는 지금 80% 이상 영속성이야. 그럼 이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읽어야 돼. 어떤 걸 신경 써야 돼? 적용된다는지 적용되지 않는다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물리적 감가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재생산 이론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그걸 조심하면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니은은 영속성 맞죠? 자, 디귿입니다. 임장활동 부동성이라고 그랬죠. 자, 임장활동 기억이 안 나. 시험장 갔더니. 근데 뒤에 보면 지역이란 글자가 나와. 지역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성.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역, 지방 나오면 부동성이라고. 지역 분석 뭔지 몰라. 우리 배운 적도 없어 지금. 감정평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역이란 글자가 나왔어. 지역마다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 그걸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야. 그럼 지역이란 글자는 부동성이에요. 그럼 뒤에서 딱 보는 지역 분석이구나. 자, 일물일가 배제는 제가 별도로 기억하라고 그랬거든. 제가 개별성이라고 그죠? 아니에요. 미음에 장기 나왔네. 장기, 장래, 미래 영속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영원히 계속되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따끈따끈한 거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네요.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자, 일단 이건 나중에 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부정성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저 토지용 집약화는 단골이라 그랬다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디귿에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의 임장 활동의 필요성이 근거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리을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에 근거가 된다. 감가상각 배제한다고 그랬다. 물리적 감가 배제한다고 그랬죠.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은요, 리을 아니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설명드립니다. 우리 아직 시장론 안 했거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야. 완전 경쟁 시장 없어. 우리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다? 불안전 시장이다. 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맞아요? 그러면 거기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일단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개별성이 아니고 부동성은 토지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개별성이 아니고 부동성도 괜찮고 부정성도 괜찮고 영속성도 괜찮고 개별성도 괜찮아. 그럼 기억은 일단 맞는 말이야. 개별성 말고 다른 글자 들어가도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개별성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법적 제한이 많아요? 작아요? 많지? 법적 제한이 많은 것도 불완전 시장의 원인이 돼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장 농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 61페이지부터는 부동산의 속성인데 시험에 최근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62페이지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보이세요? 찾았습니까? 얘는 조금 찝찝하다. 그래서 봐둘 필요가 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토지 소유자입니다. 땅 주인이야. 자, 이 사람이 서가 있는 이 공간을 수평 공간이라고 그래요. 수평 공간. 자, 이 사람 머리 위에 공간이 있죠. 여기를 공중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이 밟고 있는 땅속 공간을 지중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이 있죠. 이걸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먼저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공간은 영원히 계속됩니까? 공간은 없어지지 않지. 그래서 이 공간은 영속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영속성,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영속성과 관계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 땅 주인은 이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거기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지표권. 지표권. 그럼 이 땅 주인은 이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까?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공중권이라 그래요. 이 지중 공간 땅속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지하수 같은 거 퍼올리잖아요. 지하수. 지하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맞습니까? 상하에 미쳐. 민법에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땅속 지구 끝까지 미칩니까? 일정한 범위까지만 미칩니까? 일정한 범위까지만 미친단 말이야. 자, 공중도 마찬가지예요. 공중 공간에 대한 권리도 우주 끝까지 미칩니까? 일정한 범위까지만 미칩니까? 일정한 범위까지 미친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맞아요? 네, 이게 우리 민법에 나오는 규정이죠. 우리 민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는 입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입체 공간, 입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민법의 이 내용 말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거든. 우리 민법에 보면 개인의 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사용 수익 처분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법 소유권에 보면. 그럼 그 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라고 그랬으니까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말은 절대적 소유권입니까? 상대적 소유권입니까? 상대적 소유권이에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 가능해요. 제가 아까 그 다른 규정은 여기 안 적었지만 제한이 가능해. 그리고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라고 그랬는데 이 범위 내라는 게 구체적으로 공중으로 100m, 땅속으로 50m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아. 공중으로 몇 미터까지인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구체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아.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아. 그 범위가. 그럼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상적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추상적이에요. 우리 부동산학에 성격할 때 우리 부동산학은 구체적 학문입니까? 추상적 학문입니까? 구체적 학문이라 그랬잖아. 구체적 학문의 반대가 추상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의 토지 소유권 범위는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추상적이라고요. 적어놨잖아. 요거 지금 민법상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우리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대적이단 말이야. 제한이 가능해.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 않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는 무슨 뜻이에요? 추상적이다. 입체적이다. 맞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자, 그럼 보세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놨거든. 여기까지는 네 거야 딱 정해놓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냥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죠? 그럼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법원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지문이 가능하단 말이야.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의 범위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분쟁 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네, 그런 지문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이지 않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토지 소유권이라는 거는 상하에 미치는데 그 상하를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공중권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공중권이 있고 거기를 벗어나는 공중권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공중권을 사적 공중권이라 그러고 미치지 않는 공중권을 공적 공중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하권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 땅 위니까 범위라는 게 없지만 얘는 땅속도 범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하권을 뭐라 부를까요? 사적 지하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지하권은요 공적 지하권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사적이라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사적 공중권을 침해당했어. 사적 공중권을 내가 방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어요? 있지. 공적 공중권은 내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하권도 마찬가지. 사적 지하권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사적들은 침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봤어요. 교재안 보면서 제가 체크를 또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의 공간 개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중 공간 등 줄칩니다. 입체 공간을 포함한 3차원 공간 줄치세요. 우리가 공간 그러면 3차원 입체 공간이야. 그럼 질문. 부동산은 공간이다.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은 공간입니다.
부동산은 공간인데 그 공간이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는 뜻이죠. 2번에 보시면 영속성이란 말이 있네요.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해가지고 기억입니다. 우리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은 줄칠게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니은에 보면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이세요? 입체적 줄치고요. 구체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 그랬거든.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줄치고, 구체적 아니다 줄치면 돼. 구체적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구체적 범위 해석에 관하여는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조금 설명한 내용이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에 지표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지표권은 수평 공간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수평 공간 줄치고요. 자, 이 지표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강물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땅 위에 흘러가는 물, 하천. 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핵심 정리 보시면 물에 관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용수권에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죠. 유역주의 줄치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유역주의는 뭐냐면 그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역주의예요. 선용주의는 먼저 그 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물을 쓸 수 있는 게 선용주의예요. 이거는 물이 부족한 저기 중동 지방에서 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 우리 뭐 성경 이런 데 보면 우물을 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물을 파면 자기 거거든. 그리고 우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야. 그 당시에는 우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라고요? 기억하세요. 이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역주의. 그럼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라고도 그러거든요. 이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입니다. 지표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지하권이에요. 자, 지하권에서는 니은에 줄치겠습니다. 지하수 안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돌,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쓸 수도 있어요. 그 땅 주인이. 그 옆에 줄칩니다. 공적 소유권이다, 사적 소유권이다. 사적 소유권 줄칩니다. 그래서 지하수와 안반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사적 지하권인 거야. 사적을 동그라미 해야 돼. 공적 그러면 안 돼요. 그 지하수는 땅 주인이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지하수는. 자, 그 다음에 디귿 별표하세요. 디귿 별표. 저기 미채굴 강물 줄칩니다. 미채굴 강물. 자, 미채굴 강물은 뭐냐면 땅 속에 있는 광물을 얘기해요. 자, 땅 속에 뭐가 엄청나게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묻혀 있죠. 맞아요. 금, 은, 구리, 텅스텐, 아연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채굴 강물을 이렇게 표현해. 광업권의 객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광업권의 객체. 미채굴 강물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광업권의 객체라고도 표현해요. 자, 미채굴 강물은 땅 주인 게 아니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요하다.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땅 속에 금이 있다고 해서 땅 주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업권자 거예요. 광업권이 설정 안 되어 있으면 정부 거예요. 어찌됐든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한계신도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중권 보겠습니다. 공중권은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사적 공중권이 있고 공적 공중권이 있죠. 찾았어요? 자, 사적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줄칠게요.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 돼 있죠. 이 TDR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개발권 양도제. 아직 뭔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개발권 양도제. 자, 공적 공증권에는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항공권 전파권이에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사적 공증권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용적률은 침해를 당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항공권과 전파권은 침해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내 땅에 비행기가 한 대 날아갔다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에 전화해가지고 사용료 내라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런 거나 봐. 지금 전파 막 날아다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땅 주인이 내 땅 위로 지금 SK텔레콤 전파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사용료 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침해를 당해도 내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적 공증권. 자, 그 다음에 리얼인데요. 자, 리얼에 B번 있죠? B번 보이세요? 별표하세요. 공중공간의 활용 제도에는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공중 동그라미 하고요. 개발권 양도제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과 관계 있다는 거야. 이건 지하하고는 관계 없어. 그 얘기 드리려고. 용적률과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 공간과 관계 있는 겁니다. 땅속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지상권 있죠. 지상권은 공중하고만 관계 있을까요? 지하하고도 관계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글자가 없지. 자, 그 위에 지상권 위에 보이세요? A번에 구분 지상권도 보입니까? 이 구분 지상권은 공중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 공중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지하도 관계 있단 말이에요. 지하도 지하 상가 있잖아. 그 지상권이거든. 아시겠죠? 그 구분 지상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공중공간 관계되는 건 뭐? 용적률, 개발권, 양도제. 됐나요? 그 구분 지상권 들어가면 안 돼. 만약에 구분 지상권, 용적률,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공간하고만 관계되는 개념이다. 그럼 X입니다. 구분 지상권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구분 지상권은 지하하고도 관계 있어요. 지하하고도.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자, C번 보겠습니다. C번 별표입니다. 자, 여러분, 수평이라는 거는 옆으로 가는 게 수평입니까? 위로 가는 게 수평입니까? 옆으로 가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직주분리라는 게 있죠. 직주분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게 직주분리야. 그럼 직이 직장이고 주가 주거지예요. 그럼 직장은 어디에 있냐면 도심에 있다고 본다. 직장은 어디에 있다? 도심. 집은? 내 집은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직주분리예요. 직주분리 뜻 아시겠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떨어져 있어.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내 주거지는 안양에 있단 말이야. 안양에. 수평적 확대입니까? 수직적 확대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수평 공간 확대는 직주분리란 말이야. 수직 공간 확대 그러면 안 돼. 그 짝을 잘 기억하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주 접근 보이세요? 직주 접근은 뭘까? 그러면 직장과 주거지가 같이 있다는 거야. 한 지역에 같이 있어. 그러면 땅은, 서울이라는 땅은 딱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지가 많이 부족하겠네. 집도 지어줘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토지가 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려야지. 위로. 맞아요? 위로 올리는 걸 아까 제가 집약적 이용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거는 입체적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직주접근은 입체적 이용과 관계 있단 말이야. 입체 공간이 확대되면 직주접근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입체 공간은 직주접근과 관계 있다. 거꾸로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수평 공간 확대를 직주접근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간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66페이지에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는데요. 네,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좀 쉴게요. 아까 조금 전에 TDR 나왔죠? 개발권 양도제. 네.
66페이지네요. 자, 저기는 보존 또는 보전 지역이고요. 여기는 개발 가능 지역이에요. 그럼 저 지역과 저 지역의 용도가 같다, 용도가 다르다? 혹시 이런 공법 좀 배우고, 공법하고 있죠? 자,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이라는 거 좀 배우고 있습니까? 토지마다 용도가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 용도를 다르게 정해주는 걸 뭐라 불러요? 용도 지역이라 그러잖아. 맞아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역에 따라서 용도를 다르게 정해놓고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보존 지역이야, 여기는 개발 가능 지역이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용도 지역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런 거를 지역지구제라 그래. 우리는 또는 용도 지역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니까 이렇게 토지 용도를 지역에 따라 정해주는 걸 용도 지역제라 그러고,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거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눠 놓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지역에 따라 용도를 정해주는 것을 지역지구제, 용도지역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은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을 높이 올린다, 올리지 못한다? 올리지 못해. 개발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개발 가능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 보전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 땅에 지금 갑자기 정부가 용도를 정해줘 버려가지고 건물 높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있죠. 땅속 공간을 손해봅니까? 공중공간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 공중공간을 이만큼 손해보고 있어요. 공중공간을 손해보고 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저렇게 용도를 정해주는 바람에 땅 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개발권 양도는 첫 번째가 공중권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공중권.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공간과 관계 있다고 그랬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그럼 정부가, 야, 미안해, 우리 때문에 네가 이만큼 손해보고 있구나, 내가 정부가 보상금을 줄게, 이게 아니야. 첫 번째 기억할 거,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야, 네가 이만큼 네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만큼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그걸 팔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 가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 개발권 양도제. 이름 그대로 개발권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조심할 게 뭐냐? 정부의 보상이다, 정부의 보상이 아니다. 정부의 보상이 아니야. 이걸 기억해야 돼. 정부의 보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다. 일단 이걸 시험에 잘 내.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야. 그럼 이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없어.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니까 시장을 통한 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저만큼의 권리를 시장에 가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저걸 사는 사람이 있지?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샀어. 저 개발권을 샀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지금 이 정도밖에 건물을 못 올리는데 저걸 사가 와가지고 더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걸 사가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다.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 일단 두 개가 중요해. 그럼 질문. 이 개발권 양도제는 이 공중권에 대한 손실을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른 지역에 땅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만 말 그대로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지. 저 손해보는 만큼 언니 손해봤구나. 다른 지역에 땅으로 줄게 이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 아니다. 공중권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중권 임대차도 아니에요. 양도라 그랬어. 공중권 양도야. 개발권 양도. 공중권 임대차도 아니에요. 자, 이 정도 딱 강의를 하면 이제 한 분이 저 뒤쪽에 앉아 계시던 갑자기 시간이 바빠가지고 집에 갔어요. 강의 도중에 여기까지 딱 듣고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한 거야. 친구한테. 경주 사는 친구한테. 경주는 지금 개발이 고층 건물 많이 못 올리잖아요. 경주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친구야 지금 조금 전에 수업을 듣고 왔는데 니 보상 받을 수 있단다. 저만큼 시장에 가서 팔 수 있대. 빨리 팔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야 나 지금 경주에 내가 40년째 살고 있는데 금시초문 얘기를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 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선생님이. 빨리 알아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다 알아볼게. 끊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냥 하면 기억을 잘 못하거든. 시험에 잘 낸다 그랬어. 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개발권 양도제도 미국에서 널리 활용돼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2번에 보세요. 줄 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 안 해.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D급 별표 TDR 제도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TDR 제도는 보전 지역의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저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지금 불리한 위치에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개발권이거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것만을 분리하여 개발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개발권만 양도하는 거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권으로 대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권 임대차도 아니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줄 쳐야 됩니다. 시장기구를 통해. 그리고 정부의 직접 보상이 아니므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이 개발권 양도제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일까요? 형평성을 위한 제도입니까? 형평성, 저 사람 억울하잖아. 약자잖아, 약자. 그죠?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그럼 제가 전에 형평성을 높여준다 그러면 제가 별다른 말을 안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효율성은 떨어진다. 효율성은 떨어져. 그래서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말이 더 시옷해 보세요.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보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개발권 양도제를 허락해주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 정도밖에 지금 못 짓는데 이거 사가 와가지고 더 올려버리잖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그 공법 시간에 배운 지역지구제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잖아. 그런 거 왜 안 돼? 그거 왜 안 돼? 공공이익의 뭐 정진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토지는 풍부하다,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거든요. 그럼 한정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효율성이다, 형평성이다. 한정된 자원 그러면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거든. 지역지구제는 무엇을 위한 제도라고요? 효율성. 그럼 여기는 보존지역,
여기는 개발 가능 지역 이렇게 정해준 거는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정해줬다고? 효율성을 위해서 저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맞습니까? 저렇게 지역지구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저해돼? 형평성이 저해되지. 억울한 사람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이 저해되는 걸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제야. 그러면 이렇게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을 위한 제도다 보니까 뭐가 저해가 돼? 효율성이 저해된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저해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역지구제 할 때 또 설명드립니다만은 지역지구제 또는 용도지역제, 이 제도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이다. 효율성을 위한 제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은 어떻게 돼? 떨어져. 형평성은 떨어져. 이런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권 양도제란 말이에요. 이 지역지구제라는 게 저거거든. 보존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나누어주는 게 지역지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떨어지잖아. 그럼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제야. 그럼 개발권 양도제는 뭐를 위한 제도가 된다 얘는? 형평성을 위한 제도지. 맞아요? 형평성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뭐는 떨어진다? 효율성은 저해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와. 이거는 이제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시험은 일단 개발권 양도제 뜻부터 물어봐요. 개발권 양도제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의 뭐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개발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거다.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다.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매각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다. 포인트가 뭐냐? 개발권만 분리하여.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하여. 땅속이다, 공중이다. 공중공간을 양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라 부른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개발권 양도제까지 봤고요.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거기 67페이지인데 1번에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습니까?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 손실을 보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맞죠? 여기서도 아니라 그러면 안 돼. 2번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3번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소유권 부여 아니라고 그랬죠? 소유권 부여 아니야. 이걸 기억해야 된다. 소유권 부여 아니에요. 4번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게 왜 무슨 말이야?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라 그랬으니까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공공의 비용이 절감돼. 맞아. 공공비용 절감, 이게 포인트거든.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맞죠?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맞습니까? 네, 정부의 보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2번인데요. 2번 다 풀어봅시다.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회 때 같으면 엄청나게 이제 올해 한 10한 5, 6년 전 문제네요.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뭐라 부른다? 지표권이라 그러죠. 뭐 공중권, 지하권 그러면 안 돼. 2번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맞습니까? 공중권 맞죠?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광업권이라든지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몇 번이 틀렸어요? 3번. 4번은 어려운 질문. 5번 볼게요.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에도 관계된다고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구분지상권은 공중과 지하까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시험은 쉽다 어렵다? 한번 외치고 쉬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쉽다 어렵다? 쉽다. very easy하다. 매우 쉽다. 매우 쉽다. 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